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민간 주도의 2020 헤이스타트. 오늘 그 헤이스타트 2020 다섯 번째 웨비나 진행을 맡은 비주얼 캠프 대표 박재승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들이 50대 제 인생 이막을 열다라는 주제로 두 분 연사님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부터 먼저 잠시 또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됐는데, 제가 올해 이제 50대에 제가 창업을 한 내용을 가지고 5060 스타트업으로 하다라는 책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마 그 책을 보고 저한테 이게 오늘 진행을 맡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오늘 두 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김선호 대표님부터 회사 하시는 일과 또 오늘 자기 소개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앤스타일의 김선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스타일 컨설팅이고요. 단순히 패션 트렌드에 맞는 옷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좀 분석하고 발굴해서 그것에 맞는 스타일링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50대에 창업해서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고요. 한 4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업은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돼서 이제 훌륭한 두 분 대표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지금 PPT가 나오죠? 어떻게 되나요? 이거 지금 PPT가 같이 나온 건가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저기 스토리앤 스타일의 이제 김 대표님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뒤에 또 소개하시겠지만 네. 우리 이 대표님 오늘 스타일 보시고 네. 성향 분석을 조금 해주시죠. 일단 너무 멋지시고요. 정말 멋있는가요? 그럼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안정감 있고 특히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낀 부분은 사실은 아까 준비하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톤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의 비주얼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혼자 잘 놀고 재미있게 잘 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훌륭하게 너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디올 연구소의 이 대표님도 개인 소개를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소셜 벤처이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데요. 디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 디올 연구소 하니까 그거 땡땡땡 하셔야 돼요. 예. 그 같은 계열사는 아니시죠? 저희 회사에 한 달에 한두 번씩 혹시 향수 수입 이런 거 관련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근데 저희 회사의 그 디올이라는 이름은 사실 디자인 포를 우리말로 축약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국내 최초로 그 저시력자와 노환자를 위한 노환자까지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상용 유니버설 디자인 폰트를 개발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더 제가 하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50대에 창업을 했습니다. 시선 추적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사실 창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이 손이 아닌 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기술이 한 1937년도에 나온 기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왜 일시기가 지났는데도 이게 왜 보고가 안 됐을까 궁금했죠. 유심히 책도 보고 논문을 보니까 그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걸 보편화만 시키면 이제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사업화로 했고, 이제 보니까 제 책이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질문을 잘 하시는 분들께 제가 친히 서명을 해서 세 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 장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책입니다. 꼭 여러분들 좋은 질문 주시면은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이제 사실 보기 전에 담소를 나누면서 느낀 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세 명이. 첫 번째가 보니까 50대 창업을 하셨다.
맞으신가요? 50대 창업한 게 맞기도 하지만 네. 창업 경험은 몇 번이 더 있습니다. 아, 창업 경험을. 네. 우리 김 대표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저도 그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음. 현재 비즈니스는 50대에 들어서 다시 창업을 한 거죠. 예, 거기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공통점이 또 있더라고요. 네, 파악을 하셨어요? 눈이요. 이 세 분이 다 이게 시스템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 네. 그것이 참 정말 특이한 네. 조합이 됐다. 예,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의 이제 개인적인 이제 소개 말씀은 이제 이 정도로 듣고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고자 하는 50대 그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이어갈 건가라는 좋은 이야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그 5, 60대 은퇴 나이가 49.1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우리 후배가 50대 초반인데 카톡이 왔어요. 아침에 느닷없이. 아, 형님 이번에 임원에서 면직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예전에 내가 느꼈던 그런 가슴 시립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는 분들이 막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뭐 두 분 다 이제 50대에 다 창업을 하셨으니까 한 분씩 내가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결심이나 배경에 대해서 우리 이 대표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 주실까요?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새로 창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을 새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계기가 그 전년도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이 치매를 한 8년 정도 앓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아버님이 이제 굉장히 총기도 좋고 하셨던 분이 치매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20대 때부터 사업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 과거에 가졌던 부분 중에 내가 인생이 뭐 한 50대, 60대가 되면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지 하는 꼭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 아버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그 부분이 뭐 50, 60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느끼는 시기가 바로 가장 정확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냥 일주일만 고민하고 바로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케이. 참 요즘 이 나이들이 들면서 치매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죠. 네. 사실 치매가 간접 비용이 1인당 2,400만 원이 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 좀 말씀 나눌 때 치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도 갖고 계세요? 네, 치매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까 노안과 저시력을 해결하는 서체를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는 로봇 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 솔루션이나 이런 또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고령 인구가 벌써 한 40% 육박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 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들 사회복지 노인복지 시설에서 사회적인 망에서는 잘 개발이 되어 있는데 조금은 부족한 부분을 아주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김수민 대표님은 이게 또 메이저가 또 디자인을 전공하셨고 네. 또 디자인 업체에 또 계셨다가 또 일정 기간 반절이 되셨다가 네. 다시 또 이렇게 네. 아주 화려한 데뷔를 하셨는데 화려하진 않고 드라마틱한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한번 본인의 말씀 좀 주시죠. 저는 원래 의료학 전공자고 디자이너로 맨 처음에 사회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지 않으니까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돼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근무하지는 않지만 하는 거를 많이 했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기업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네, 부모님께 잠시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강사하니까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뭐냐면 제러미 르프킨의 3차 산업혁명이라는 뭐라고요? 천천히. 제러미 르프킨의 3차 산업혁명. 네. 이게 이제 1차, 2차 산업혁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건데 저는 굉장히 그게 내용이 체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권위적인 구조들이 다 없어지고 개인화될 거라는 게 트렌드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어떤 개인이 좀 더 자기 자신을 개인을 탐구하고자 하는 니드가 많아질 거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스타일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만들면서 내적인 부분을 좀 더 탐구해서 그걸 겉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스타일링 커뮤니케이션 센터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상대가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나의 강점을, 그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인에게 알려주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강점을 발견하는 과정이 엄청 힐링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B2B의 비즈니스보다는 저는 B2C 개인. 그럼 저 어떤 네. 분들이 주 네. 고객 대상인지 이게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한번 네. 그거를 간단하게 하십니다. 대체적으로는 30, 40대 직장인들이 많이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타일을 좀 더 멋있게 입고 싶어요 라고 하고 오시지만 그 안에는 보면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연애가 안 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당연히 또 승진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에서 자기 역할이 바뀌는 경우에 표현을 뭔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소화하면 좋을까. 그럼 우리 이제 스타트업 네. 대표들도 이게, 네. 이게 목표물이 되시겠네. 그럼 저희들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런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요. 그러니까 본인의 네. 그 즐거움이 결국 네. 비즈니스하고 연결돼 있다. 연결되는데 이게 성공의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지속은 할 수 있어요. 지금 돈은 많이 못 버신다 그 말씀이신가? 중요한 거는 저는 큰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길게 가려고 한다면 저는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본인이 너무 괴로우면 오래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큰 돈을 목표로 하시는 분 큰 돈을 목표로 하시는 건데 저는 일단은 길게 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평생직을 할 수 있는 걸로 저 자신이 창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한번 우리 김 대표님의 그 내용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뭐 강의를 뭐 한 수없이 많이 하시던데 몇천 건 하셨던데, 그죠? 그 강의들이 대충 이런 내용들인가요? 스타일 체인지 프로젝트라든지 뭐 뭐 그렇게 스타일 해서 전략, 성격 유형 진단. 저 유형을 좀 진단해 보시죠. 이게 돈 받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종근 대표님은 공짜로 해주셨는데. 예. 이제 페어하게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우리 박재 대표님은 일단은 굉장히 날씬하시고요. 아사. 네. 그래서 날렵한 느낌, 이렇게 열정이 높아 보이고 에너지가 있어 보이고 외향적인 그런 느낌이. 날렵한데 열정이 높아 보인다. 네. 그게 일단 참... 굉장히 큰 매력으로 누구에게나 이제 호감을 일단 딱 할 수 있고, 이 사람하고 뭔가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이 외형적으로 약간 많은 사람을 보다 보니 거의 관상쟁이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이 기시고 그런 분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논리정연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칭찬이신 거죠? 네. 조합원이 대주되는 스타일이. 아니요. 근데 대표님께 더 좋은 거예요. 아니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각자는 다 다릅니다. 스타일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이제 각 인터뷰를 하면은 네. 저보고 50대 왜 창업을 했냐고 많이 물으세요. 저 네. 책에도 썼지만 사실 이제 50대에 이제 사실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이제 리타이어가 은퇴가 타이어를 갈아 낀다는 뜻이거든요. 50대에 타이어를 갈아 끼야 되는데 보통 그때 떠나잖아요. 떠나면은 이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거든요. 이게 결국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참 어렵죠, 창업이, 그죠? 예. 그래서 창업을 이제 우리가 이제 50대에 힘들게 해오셨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창업을 했을 때에 이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창업을 사실 말리잖아요. 우리 예전에 사업한다 그러면 왜 훌륭한 직장 그만두고 우리 이종근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젊었을 때 아주 유망한 그런 대기업에서 IT 개발자로 근무를 하시다가 창업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내가 볼 때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오셨는지 그거 좀 듣고 싶어요. 또 여기 오늘 들으시는 분이 50대 플러스다. 그럼 나는 내가 될까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듣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편에 소아마비가 있으면서 뭐 정상적인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들이 확률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사회적 부채감 같은 거를 자꾸 느끼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대기업에 있다가 20대 후반에 창업을 하고 몇 번의 아이템들을 바꾸기도 했지만 그 부분들이 사실은 뭐 잃을 것이 없다 이런 것처럼 제가 가진 건 엄청난 행운과 그 운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제 삶을 살고 싶었던 게. 자, 여기서 대표님, 제가 PPT가 아마 네. 뜰 텐데, 네. 우리 그 이종건 대표님 이 PPT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분이 왜 오늘 나오셨을까? 저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예, 이런 내용들을 이게 PPT로 회사를, 네네. PPT 많이 하셨죠? 예, 예. 회사 또 시작을 네네. 하셨으니까 스타트로 하시는 분들은 예, 예. 저거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죠? 근데 자료가 조금 그래요. 네네. 예, 저 보이네. 디올이 보이네. 그죠? 네, 디올의 그 로고 있는 위쪽에 보시면 저 계단이 그 캐나다에 있는 계단입니다. 아, 저 캐나다인가요? 네네. 그럼 밑에다가 그 아, 저기 그 캐나다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아, 네네. 그 계단도 있고 부분인데, 언덕도 네. 있고. 예. 저 계단을 보시면 일단 어떻게 보이세요? 디자인적으로 되게 일반 예쁘죠? 계단보다 아름답고 예쁘지 않습니까? 아, 저래 부르면 예쁘다고 이야기 대답을 하지. 그러면 싫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 저 안에는 엄청난 그 여러 가지의 편리와 네. 평등이 들어. 아니, 그러면 잠깐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이쁜가요? 지금? 그 답 좀 올려보세요. 네. 이쁘답니다. 예, 저 계단을 보면 제가 아까 소아마비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계단을 올라가려면 사실 난간이 없으면 계단 끝에서 절벽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손잡이가 네. 없구나, 저거. 네, 근데 저 사이에 보면 까맣게 줄이 있는 게 어. 난간 손잡이고 W처럼 보이는 저 계단이 쉽게 보면 휠체어를 타거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다닐 수 있는 계단입니다. 아, 내리막길 이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일반 계단을 생각해 보시면 그냥 수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근데 그 계단이 불편함을 갖지 않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제 보행을 하면서 불편을 갖는 분들은 저 바가 하나 있는 것, 계단에 경사로가 있는 것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는 거죠. 근데 저 안에 철학은 사실은 저걸 감수성 있게 가지고 설계한 건축가는 저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공감을 하고 알아서 실천을 한 건데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겁니다. 디자인적 관점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불편들을 한번 연구를 하고 발굴된 것들을 디자인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든지 또 많은 사람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평등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꿈인 거고 그런 디자인 철학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디자인 폴 이라는 걸로 함축한 저희 회사 이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든 첫 번째가 노안과 그 저시력자들을 위한 디올 폰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안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46.4%고 이게 비용으로 따지면 6천억 정도 됩니다. 이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을 저희가 좀 절감할 수 있는 치매가 그러니까 노안이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 효과적인 폰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한 거고요. 하는 과정에 오른쪽에 에코 폰트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폰트가 만들어진 기술 중에 하나가 종이를 절약한다든지 잉크 토너를 절약하는 이런 환경적 측면들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지만 IT나 여러 가지 베이스가 깔려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였고 그중에 고령이라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게 노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해볼 수 있는 제가 가진 기술과 경험이 일단 먼저 실천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으로 먼저 폰트를 정리한 거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완성된 저희 폰트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까 계단이나 이런 것처럼 시니어의 문화, 장애인의 문화, 에이블테크 이런 식의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중간에 한번 봐주시면 가운데 이렇게 안중근 인사 예. 있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 그 대표님 그 네. 수채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안중근 인사 송구식 복원 사업하는 거에 업체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했고요. 개발된 서체가 올해 현충일에
그 대전 국립현충원에 현판하고 헌시비가 이제 과거 그 전두환 대통령께 쓰여 있던 거를 그 국내 이제 각 부분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체해야 된다는 이슈가 생겨서 뭐 실제 서예가분부터 많은 서체들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 저희 것도 후보 안으로 들어갔는데 최종 저희께 선정이 돼서 그래서 아예 이번에 바꾸는 결과까지도 나왔고요. 저게 언제 선정이 되신 거죠? 올해 올해 뭐 큰일 하셨네.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으로 뭐 폰트나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떤 경우에는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사람의 삶의 질을 바꿀 수도 자료에 있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바카스병 뒤에 이 작은 글씨 있죠? 예. 뒤에 자료가 있나요? 뒤에 박혀 있나요?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제가 이 폰트를 만들었을 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노안이 있거나 저시력이 있으면 한번 가장 그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안전표기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시골에 보면 매년 요즘에는 이제 그 맞아요. 어른들이 제초제. 제초제 우리 김 대표님도 노안이 혹시 오신? 잘 이게 실례된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누구나 45세 이상이면 거의 다 옵니다. 저는 그래요? 근시가 있어서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뭐 시력이 좋은 사람, 젊은 눈이 좋은 청년들은 당연히 불편함을 못. 잠깐만 대표님 그 질문이 있어요, 그죠? 이거 뭐 회사 네. 소개를 하는데 네. 또 다른 분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질문 하셨을지도 몰라. 그분한테 책 드리고 싶다. 똑같은지 아닌지 봅시다. 이거 돋보기 보면 되는데 꼭 노안에 이 서체를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돋보기는 하고 틀린가요? 돋보기나 그 다중 초점 렌즈 그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보면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비용이 돋보기는 사실은 오래 쓰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쓰는 용도이고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도 매번 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시력의 변화 때문에 바꾸는데 비용이 한 번 할 때마다 한 60만 원 정도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 비용들이 아까 얘기했던 한 6천억의 비용이나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이 똑같은 폰트가 쉽게 보면 공공재로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다니지 그렇죠.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경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돋보기를 그렇죠. 구매하지 않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노안에 완벽하게 접어든 사람은 돋보기를 써야 되지만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엣지에 있는 사람은 그거 써야 된다. 저희가 이제 다 50 플러스니까 노안이나 좀 늙어가는구나라고 느끼는 첫 번째가 억울해, 그죠? 사실은 명암에 작은 글씨가 안 보이거나 이러면 혹시 그 아까 제 명함 받았을 때 안 보이셨나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거 이 스티를 바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그 어느 순간에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명함들은 되게 조금 더 예쁜 작은 글씨를 많이 쓰는데 잘 보이는 게 어느 순간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생활에는 뭐 명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고도 직결되고 여러 가지에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령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어야 될 사람 중에서 고령자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그거를 배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디자인의 가장 핵심은 그것을 고안한 사람이 상대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편익. 역시 디자인을 하셔서. 디자인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디자인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 서체에 대해서는 예쁘다라는 관점만 가지고 있었다면 기능적으로 가독성에다가 좀 더 초점을 맞추신 거라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국내 이렇게 보면 제 폰트 얘기 좀 많이 나오지만 국내에 보면은 통신회사라든지 금융, 은행 같은 데 보면 그 대부분 스마트 패드나 이런 쪽으로 다 사인하게 바뀌었는데 그거에 취약한 계층들은 굉장히 고령자분들이나 뭐 약간 우리 취약계층들에는 특히나 불리한 환경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스마트 기술이나 기술의 발전이 반면에 많은 부분에는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제외되는 세대가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이 대표님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과 또 사업 아이템을 잘 들었는데 이게 이제 50대에 좀 적합한 그 사업 아이템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저도 이제 지금 창업 멘토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대표님 박재승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술을 트렌드에 따라서 이 기술 이 시장이 있어 하고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흘러왔던 기술의 방향이라든지 본인의 관점에 맞는 본인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장 질문 하나 더 와 있거든. 아닌가? 네. 제가 이거 지금 진행이 지금 너무 빨라가지고 네네네. 바로 또 우리 스토리 스타일의 우리 김 대표님 또 아까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PPT를 좀 보면서 하면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실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좀 자랑하셔야, 예, 혹시 아시나요? 또 오늘 이 시청하시는 분들 보고 또 우리 김 대표님 회사를 또 찾아갈지도 모르니까 아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제 거를 오늘 여기서 홍보한다는 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불러주셔서 와서 이제 핵심은 50대 창업인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변이나 이런 입장에서 했냐고.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거 한다 그럴 때 100명 중에 90명은 말렸어요. 이거를 창업을. 창업을. 자체를 창업을. 그러면서 남들은 다 그만두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무슨 체력으로 그거를 하겠느냐. 그리고 네가 하겠다고 하는 그 비즈니스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서 너 월세를 내고 있냐고. 월세까지 괜찮은 친구예요?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 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그랬었던 친구인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컨설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저는 받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 내고 막 이렇게 해서 큰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글쎄. 제가 갖고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재조합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제가 그래서 아까 디자이너로서 어떤 새로운 영역을 고객이 꼭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오히려 거꾸로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처럼 저도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자꾸 고객에게 설득을 해서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면 스타일 전략인데 바이 성격형 진단이잖아요. 성격과 스타일이 연결된다라는 걸 거의 대부분 생각하지 못하는데 저는 저런 방향으로도 해주고 있고, 또 지금 여기 50대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는 거를 젊은 여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해석을 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 거의 다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지금 현재 저게 이제 주로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해서 사용이 되냐면은 화장품을 어떤 색을 사야 되느냐를 이렇게 하는 가이드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저걸 새롭게 개발을 해서 패션과 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컨셉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훅을 걸고 거기다가 조금씩 바꿔서 했는데 이건야말로 제가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던 비즈니스라서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새롭게 창업을 한번 좀 생각하신다 그러면 꼭 많은 재고를 여기다 하나가득 쌓아놓고 또 어떤 설비를 하고 뭐 그런 화려한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SNS를 가지고도 비즈니스가 가능하고. 그럼요. 재택근무도 하는데 지금 그럼요. 집에서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게 시작하셔서 고객의 반응을 봐가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은가. 아주 100%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거창한 일, 돈이 많이 드는 일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선우 대표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네. 다들 이게 제가 강의를 나가고 하면은 물어보죠. 사람들이. 근데 그 분들이 다들 꿈이 유니콘이에요. 근데 스타트업 하면 무조건 유니콘이 돼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작에 이렇게까지 회사가 커져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5, 60대에 집에서 소일거리 하는 것도 창업이다. 그죠? 그 다음에 동네의 그 나이대별로의 커뮤니티를 그 커뮤니티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창업이다. 그게 한 달에 10만 원을 벌든 50만 원을 벌든 그러면서 단계별로 스케일을 해가는 게 바로 창업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크버거가 되고 막 마인이 되고 잡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별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공자 석가모니가 따로 있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 대표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자, 조금 이제 다른 그 이야기들을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이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취업률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어디에다가 많이 방점을 찍고 있냐면은 창업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제가 책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이 창업 프로그램이 한 400몇 개가 됩니다. 정부 지원 과제가. 그래서 우리 이종건 대표님도 이제 창업을 하신 지가 또 꽤 되셨고, 또 모 대학도 산학협력단 산하에 있는 오피스도 지금 지원받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창업 지원 그 노하우를 좀 풀어주시죠. 예.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까 뭐 얘기했던 그런 뭐 개발했던 그 유니버설 디자인 폰트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개발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수요들이 분명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을 뭐 말 그대로 엔젤 투자로 해결할까 여러 가지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의 그 창업 프로그램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과정에서 제 아이템에 대한 그 객관적인 평가 확인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자금에 대한 부분도 또 있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질문 20, 30대 창업자에 대한 그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50대 부분들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20, 30대 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본인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나 어떤 기술에 대한 거를 만들어서 인위적인 형태의 사업을 자꾸 만드는 경우를 제가 현장에서 멘토링을 하다 보면 많이 봤는데, 팀 빌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 있다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사실은 정부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거는 저는 동전의 양면과 아니면 칼의 양날과도 같다고 생각해서, 항상 어느 현장에서 보면 지원 프로그램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한 5군데 6군데에서 겹치는 심사를 갔을 때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는데, 저희 회사 아니면 여러 군데 하려는 어떤 아이템 중에 어느 시기까지 필요한 자금의 수요를 정부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 100%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안에서 스타트업 코리아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들 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실제적인 스케줄에 맞는 자금을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하고,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서 받는 피드백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제2, 제3의 부분까지 계속 아이템을 바꾸지 말고 본인이 하려는 아이템을 끝까지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만드는 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50대 창업을 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들을 했는데, 그 50대가 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네. 이 장년층들이 네네. 받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딱 정해서 한 적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 우리나라 청년의 나이 한계가 몇 살인 줄 아시나요? 네. 지금 점점 원래 55세에다가 또 이 행정적 나이는 네. 39세가 네. 청년의 나이예요. 지금 다시 내려온 거죠. 39세.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 정부 과제를 신청할 때에 39세가 넘어가면은 네. 지원 자체를 못하는, 네. 퀄리파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심각한 문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뭐 행사가 있을 네. 때마다 늘 강조를 합니다. 50대, 60대들은 그러면 지원도 못하냐. 지금 팔팔한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규제가 좀 풀려야 된다. 100% 공감하고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네. 그런 그 나이 제한에 그 애로가 느낀 점은 없으셨는지요? 굉장히 있었죠.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아까 얘기처럼 나이 제한이 없는 부분을 골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이 제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과연 그 안에 그 팀빌딩하는 과정에서 안에 참여하는 분들의 나이는 또 다양한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꼭 대표의 나이가 평균 나이로? 아니 그런 것들이 좀 네. 바뀌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대표의 나이 기준으로 해서 뭐 39세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평균 나이로 하면 되겠네. 그냥 20대하고 합쳐가지고. 저는 그게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저기 김선혜 대표님은 정부 과제 뭐 이런 부분 경험은 없으신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관심이 없고요. 아, 예. 저는 예. 조금 더 지금 필요한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조금 더 바꾸어서 정말 필요한 시점에 가서 딱 받지.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요. 사실은 거기다 소모되는 시간도 저는 조금 약간 아까운 생각도 들어서 집중할 수 있는 거에다 일단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필요할 때 저는 그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네, 아직은 액션을 취한 적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강의를 요청을 받는 게 뭐 창진원이라든지 이제 뭐 대학 쪽에서 예비 창업자들, 초기 창업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한 부분이 방금 이야기가 이제 우리 스타트업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표님? 자금이죠, 그죠? 네, 자금이죠. 자금 다음에 마케팅인데 네. 우선 돈이 없으면 마케팅이 안 돼요. 왜? 그렇죠. 돈이 없으면 사람을 못 보니까. 그 마케터들을 못 뽑죠. 네. 돈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뭐니 해도 머니다라고 하는데 정부 과제가 상당히 중요한 점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투자를 받으려면은 정부 과제를 우선 수주하라. 왜? 정부에서 R&D 과제를 하나 1억이든 2억이든 땄다. 그러면은 우선 투자자들이 검증을 했죠. 이게 필터링이 됐구나. 네. 그럼 줄 서요. 투자처가 줄을 서게 하라는 얘기죠. 저기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거죠. 저희는 처음에 산업자원부 과제에 BI 연계형 과제라는 과제에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 지원할 때에 저희들은 사업자를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 네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만 내는 과제였어요. 무려 3억. 그게 된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게 이제 아까 뭐 우리 사회적 네. 기업 이 말씀을 우리 대표님 네. 하셨는데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 눈으로 타이핑 치는 기술로 시작을 했어요. 눈으로 벡터. 예, 눈으로 타이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나 에이블테크 쪽에서 많이 그럼요. 그래서 네. 그거를 1년 만에 우리가 벡터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게 선정이 되니까 엔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는 괜찮은 놈들이야. 그래서 저는 늘 강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필히 투자를 받기 전에는 정부 과제를 먼저 따라요. 그 정부 과제를 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년도 1월 20일 날 숭실대학교 함경진 목사관에서 1박 2일로 전 부서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비 창업자들은 다른 부처는 볼 거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뿐만 보면 돼요. 거기에 창업에 대한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 킬링 타임 하지 마시고 우선 투자 앞단에 과제를 따라. 혹시 그 정부 과제 몇 건을 따셨어요? 3개 정도 했어요. 오, 3개. 대표님도 많이 빠지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구나, 자랑처럼. 네, 아니에요. 네, 저희들은 지금 매년 1건, 2건씩 따고 있습니다. 따고 있고, 예, 그래서 요령이 뭐냐,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 번 떨어지면 되고, 또 사실 이게 정부 과제만 따는 이 철새 같은 또 팀들도 많다고 하거든.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 대표님? 그런 경우 많이 봤고요. 그런 걸 따기 위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바꾸는 경우도 사실 잠깐 우리 김구진 사람 들어왔어요. 이분한테 책 하나 드리세요. 예? 예. 1월 20일 근처일 텐데 내년도 코로나 때문에 못할지 모릅니다. 예. 온라인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대표님. 네.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도 역량 때문에 그런 텐데 일단 받았는데 그걸 보고서를 내고 다시 또 그 VC 앞에서 또 PT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정신과 약도 없는 사람들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따기 위한 실력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도 이게 참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은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건 본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핵심 코어 기술이나 서비스 모델이 당당하고 정당하면은 제가 볼 때 몇 번의 도전을 하면은 분명히 윈 케이스 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창업을 50대 시작할 때 창업적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시점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서 제가 선택하고 제 방법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정보의 시대에서 역설적이게도 이 정보가 많아서 문제지 정보를 몰라서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한테 적합한 정도 수준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어 기술에 대한 완성도나 아니면 내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어떤 그 실제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라면 그 다음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떨어지는 거는 과정이니까 그건 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할 때 자기 기준으로 그런 어떤 판단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뭐 전공 과제도 그 시각에서 선정을 해야 이게 일관성 있게 가지 어떤 게 좋다 액수가 크다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다 보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지금 각 부처마다의 이제 그 R&D 과제에 대한 자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은 창업진흥원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아까 그 정보가 많아도 사실 컴퓨터거든요. 그렇죠. 우리 뭐 TMI라 그러는데 이게 막 정보 많으면 아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카테고리가 또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여성이면은 여성에 맞는 창업 지원 과제가 있어요. 가점도 있거든요. 오늘 나오신 김에 이게 조금 그런 쪽도 우리 대표님 사업 스케일을 또 시키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닌데 집안에 혹시 돈이 많으신 건지 네. 그건 아닌데 제가 지금 약간 이런 부분도 있어요. 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요. 이게 남의 돈을 받는다는 거 그만큼 간섭을 받는다는 뭐 저는 그렇게도 좀 보이는데 남의 돈도 자산인데 당연히 자산이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잘 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궤도에 올랐을 때 저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예. 방법적으로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가고 싶은 어떤 속도,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그 방향성 이거를 저는 아직도 조금은 제가 더 갖춰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겸손하신 말씀이신 것 같죠?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나눴는데 현장 질문 좀 받아보죠. 현장 질문들 보시면은 스타트업 직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직원이어야 되겠죠? 우리 이종건 대표님이 답을 한번 해보시죠. 저희는 직원이 몇 분이시죠? 지금 6명인데요. 네.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그 일반적인 신입사원하고 조금 달라서 아까 뭐 기업의 형태대로 여러 가지 결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령자분들도 일부러 그러니까 60대 넘으신 직원들도 저희한테는 있고 장애인 직원들도 있는데 저희는 뭐 직원들 안에서는 뭐 어떤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 같이 갈 수 있는 그 어떤 호흡을 나누는 개념에서의 직원을 저는 뽑습니다. 장애인들도 지금 채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세제 지원 이런 건 있으신가요? 뭐 그렇게 별다른 피부로 느껴질 만한 건 없습니다. 네. 제가 직원들을 뽑는 기준은 우선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를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보통 질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당신은 대기업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작은 스타트업에 지원했느냐 하면은 거의 다가 스타트업에서 뭔가 캐리어를 쌓고 싶어 봐요. 그리고 맞아요. 그분들도 또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주얼 캠프라는 회사를 지을 때 캠프라는 용어가 저희들이 1세대 캠프고 그분들이 우리 속에서 커나가면서 이 캠프, 상 캠프 이렇게 하려고 지은 건데
짓고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네, 멋있습니다. 멋있죠. 그래서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에코폰트 이거 강하니까 우리 이종곤 대표님한테 네네. 질문하신 건데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대표님도. 네, 아. 1번. 네. 에코폰트는 상용화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2018년도 하반기부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 카드의 모든 약관 같은 게 저희께 다 적용이 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계속 또 이어서 같은 질문을 네, 읽어주세요, 네. 대표님. 네. 그리고 새로운 폰트로 어떻게 노안의 문제를 해결하지요? 이거 제가 이게 설명이 조금 아까 빠져 있는데 저희가 그 처음에 계단을 보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서체들은 보통 이제 폰트를 기획을 합니다. 요즘에 만약에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트렌드가 뭐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춘 감성 중심의 폰트를 만들어서 바로 완성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는데 저희는 쉽게 보면 노안 저시력자의 가독성이나 기능성 같은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 디자인 리서치 과정을 철저하게 거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뭐 몇 명의 시험군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 회사한테 맡겨서 디자인 방법에 보면 에스노그래피 이런 거 있듯이 이런 에스노그래피 방식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굉장히 어떤 노안자나 어떤 분들이 왜 뭐 글자를 읽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디자인적 방법으로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용성 평가를 저희가 외부 기관에다가 또 맡깁니다. 그래서 일반 서체와 저희가 만드는 서체가 변별력이 뭐 80% 이상 나올 때까지 계속 피드백을 해요. 그래서 저희 서체는 5번 정도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다른 여타의 서체에 비해서 연구 방법이 좀 다르고 완성도를 높일 때까지 계속 그 피드백이라는 거는 뭐 네. 임상 실험하고 비슷한 그런 건가요? 네, 외부 기관에다가 해서 일반 블라인드 테스트로 아하. 국내에서 가장 뭐 가독성이 높다는 서체를 12개 정도를 미리 만들어 세팅을 하고 저희가 만드는 시제품 폰트를 다 믹스해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 만드는 폰트의 선별이 포인트가 한 7, 80% 올라올 때까지 만약에 50% 정도가 우리께 선택이 됐다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의미는 있지만 저는 그 정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디올 연구소의 이제 기술이 결국 보건복지부 쪽하고 네네.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그 인구의 4분의 1이 네. 60대 이상이 돼버리죠. 그 1,000만 명이 육박해 버리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노인 천국이 될 건지 노인 지옥이 될 건지 불과 5년 안에 결정이 난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디올 연구소 이종건 대표님 같은 창업자들이 나오면은 노인 천국으로 갈 가능성을 다 동의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사실은 그 카드 약관 같은 네네. 거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은 노안이 없어도 그거 잘 안 보여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좀 가독성이 높은 것이 그냥 보편화되는 거, 네. 범용적으로 사용돼도 네.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조금 기능을 차별화하려고 뭐 노안 서체, 뭐 저시력 서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한테 특히 효과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일반적인 청년들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이런 유생물들을 못 읽습니다. 너무 우리- 작게 나와요. 그럼요. 식품 의약품에 있는 뒤에 표기가 원래 그 약관들은 짜증나잖아요. 그거. 그 저희들이 우리 기술이 네. 있잖아요. 네네. 지금 디지털 약관이 나오죠. 네. 태블릿으로 사인을 다 하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모 보험사하고 지금 접촉 중인데 보험 약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시선 추적이 가능해요. 그 쳐다보고 클릭을 누르면 읽은 거죠. 네. 근데 보통 그 금융 그 사건이 발생되면은 나는 안 봤다, 나는 안 읽었다, 그냥 은행원이 시켰다, 이게 다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하고 한번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죠. 저희가 우리 대표님하고 충분히 연관이 오케이. 되는 게 네. 아까 그 동체 시력 같은 것처럼 네. 외국에는 이제 고령자들 운전면허에 네. 대한 부분들 때문에 네. 그런 기준하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현장 질문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우리 그 김선우 대표님이 답하셔야 됩니다. 50대잖아요. 뭐. 네.
예, 학번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네. 학번을 물어보면 나이 먹는 건 똑같은 거니까 후배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이 김선우 대표님이 읽고 답을 해주세요. 예, 50대 창업자들은 20, 30대 창업자에 비교해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역시 딜리버리가 좋죠. 네. 아, 너무 많이 띄워주시는 거예요. 네, 눈치챘습니다. 네. 뭐 제가 50대 창업자를 정말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의 20, 30대에도 저는 많은 도전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체력적인 면에서는 젊은 분들이 훨씬 더 좋겠죠. 이제 그런데 아니에요, 피지컬 괜찮아요. 네. 아 체력이요? 체력 말고. 아 체력, 네, 체력도 괜찮아요, 체력도. 아, 약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연륜이 있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을 대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본 것 자체가 일종의 자산이거든요. 네. 이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고 그런 부분이어서 휴먼 빅데이터. 이렇게 표현을 멋있게 하면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러한 자기 장점을 잘 찾아보시는 게 저는 50대 창업자에게는 중요한 게 아닐까. 나는 불리해라고 생각하면 계속 불리한 거지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다시 포장하고 또 거기다가 네이밍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50대 창업자도 20, 30대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부분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력은 좀 길러야겠죠. 아무래도 운동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면은 불리한데 더 조금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은 전 세대가 같이 어떤 감각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20, 30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50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제 20대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죠. 그래서 평균 나이를 좀 깎아 먹고 있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호칭을 대표라고 못 불러요. 제 이제 영어 이름 부르고 제이슨, 뭐 일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다 보니 또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친구 이름 한국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전화번호를 찾는데 영어 이름은 생각나는데 그래서 가끔씩 물어보죠 우리 여직원한테 야 일런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뭐 어떻게 되지? 아주 웃기는 상황인데 이거 뭐 말이 좀 딴 데 갔는데. 함께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는 제가 우리 김 대표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꼰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꽝되는 거죠. 저는 또 이 부분도 느껴요. 대한민국의 50대 남성이 참 설 자리가 없구나. 왜요? 예,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길들여져 온 그 방식과 요즘의 방식이 사실은 되게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못하면 꼰대 같다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잔소리 막 하고 그래요. 잔소리 많이 하세요 우리 대표님? 직원들한테?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본인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험이 있고 아는 게 있다면 당연히 쉐어하고 젊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스킬들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졌으면 그래서 저는 주로 이야기하는 방식, 소통의 그 방식에서는 조금 더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흔히 말해서 그 CSR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쿠션 언어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부드럽게. 근데 마음이 급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말을 했던 분은 그냥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줄 정도, 한 문장 정도 이렇게 하시고 하기만 한다면 대화하는 부분에서 좀 부드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부드러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경상도라서 말 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의 컨텐츠가 중요하지 않다. 말투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말투가. 그러니까 말이 그냥 사오듯이 툭툭 던져버리면은 문을 닫는 거죠. 이렇게 말 폭력이 엄청난 거예요. 혹시 대표님 사무실에 방이 따로 있으신가요?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조그만 방 하나. 왜냐면 제가 누구 떠들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쫓겨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없을 때는 직원들이 그 회의실로 씁니다. 네. 네, 직원들이 회의하고 있으면 저는 못 들어가요. 네. 경험해 보니까 방이 계세요? 저는 뭐 작은 사무실이 똑같구나 저랑. 네.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세대 융합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세대 간의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는 게
젊은 20, 30대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같이 수평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쵸. 부분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아무리 근데 50대가 말은 소통하는데 소통 잘 안 해. 근데 프로젝트를 나누고 그 평가를 다원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부분들이 눈빛을 보니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편으로 우리 근데 왜 우리 대표님 신발을 그렇게 벗?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소통하는 부분들하고 경청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저도 이제 멘토링을 하러 다니다 보면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50대 분들 멘토링을 해주다 보면 대화를 하거나 어떤 피치를 하거나 연습을 시키는 과정에도 대화가 끝날 때까지 못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20, 30대 친구들이랑 같이 코업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해요. 아까 이제 우리 그 김성을 대표님 답변 속에서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문득. 그 20, 30대 창업자보다 네. 40, 50대 창업자의 실패 확률이 훨씬 현저히 떨어진다. 성공 확률이 거꾸로 높다라고는 이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책 장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책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5060 기술 창업이 답이다. 이거 책을 팔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늘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50대들이 20, 30대들이 욕할까? 근데 이 책에는 50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질문 하나 볼까요? 저거 끝에가 있는데요. VC들이 대부분 30대라서 자금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라는 부분을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장점과 약점 중에서. 저보고 하라는 네, 얘기. 우리 박 대표님이 지금 시리즈 투자까지 받으셨으니까. 4번째, 네. 두 번째 내용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 나이가 들면은 이제 투자자들도 이게 대화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조금 거리감을 느끼시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투자한 모 금융회사 직원은 과장이죠. 아까 말씀한 30대인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어제도 제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회사의 기술이 전반적으로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트렌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업성이 적합한지 안 한지 아주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뭐 50대에 그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공손함보다는 당당함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보통 우리 이제 50대들은 내가 경험, 사회 경험이 많어. 쟤들이 뭘 할까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대단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공감이 가는 질문이고 30대, 50대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예, 저는 그렇게 답을 하고 싶고 장점 50대 창업자들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50대 창업자들은요 실수를 젊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덜 해요. 예.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못 늙어봤잖아요. 우리는 좀 늙어봐가지고 세상을 좀 안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은데 혹시 이 대표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장점은 50대 정도가 되면 과거 살아온 이력 중에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나 문제 해결한 다양한 경험들이 사실은 장점인 건데 그 경험들과 어떤 그 인적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서 독선적이지만 않으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반대로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박 대표님 얘기했듯이 야 내가 다 해본 거고 니네가 뭘 하라 하는 것처럼 과거의 경험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을 너무 부각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이나 그 세대 간의 어떤 그 수용에 대한 오히려 가장 큰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점과 약점이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양날의 검이죠. 네네. 저도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들을 많이 탔는데 사실 회사가 창업을 하면은 본인 돈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결국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이 지원해주는 그 프로그램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뭐 SK텔레콤, 그다음에 신한퓨처스, 창공, 그다음에 현대가도 자동차, 구글 캠퍼스 이렇게 거쳐오면서 사무실 비용 한 번 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보통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끝나고 6개월쯤 되면 데모데이를 하거든요. 네. 그 데모데이 할 때에 한 200~300명 그 VC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5분 발표를 해요. 근데 저는 발표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발표 더럽게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걸 지적을 해요. 30대가.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 많이 고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시선 추적기. 예, 이거 질문은 두 분의 솔루션인 시선 추적기나 글자체가 스스로 독자를 인식해서 변형에 맞는 맞춤형으로 시선 추적 기술 모바일에 탑재된 카메라가 이 동공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요. 그래서 뭐 포착해서 XY 좌표값에 매핑 시켜주는 기술이에요. 이게 세계 저희들이 제일 먼저 공개를 했고 이 기술을 가지고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드리고 나면은 우리 이 대표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L 통신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태블릿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아이 동공이 아웃 오브 스크린, 그 스크린을 벗어나면은 알람이 울리거나 그 다음에 아주 이쁜 공룡 캐릭터를 띄워주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결국은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용도로 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이제 스크롤링까지 되게 해요. 올리고 내리고 페이지를 넘기고 전자책을 볼 때 그런 것들은 저희 이 비주얼 캠프를 치시면은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니까 실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추가적으로 이 대표님께서 에이블테크 기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만약에 저시력이 있거나 하면 시선이 머무는 지역의 글자를 일부를 확대를 하거나 해서 우리가 만약에 모바일이나 패드, 스마트 패드 같은 걸 본다 했을 때 저시력이 있거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읽을 수 있는 글자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화면에 한두 자 정도밖에 못 볼 정도 큰 정도를 봐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UI, UX들은 인터페이스는 다 똑같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이 트래킹 기술 같은 게 명확하게 매칭이 되면 시선에 따라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 확대된 폰트로 바꿔주고 폰트 자체도 저희께 컨버팅 돼서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좀 있나요? 이제 이거 뭐 질문이 계속 많아요. 박재성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JTBC 방송 보셨군요. 이런 분들은 책 드려야 된다. 이 방송까지 볼 정도면은 저 팬이거든요. 네. 인상적으로 잘 보았습니다. 시선 처리 기술에 엄청난 가능성이 보이던데 실질적으로 어느 업종과 논의가 조금 전에 그 통신사하고 계약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청담러닝하고도 이제 그 업무 협의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 비상M, 그 다음에 웅진싱크비,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사교육 업체가 지금 자 보세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회사가 이렇게 위기에서 극복을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JTBS 기획했는데 사실 그 올 초에 저희들이 엄청 그 해외 쪽 그 스마트폰 제조업체하고 협의를 진행하다가 스톱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근데 이 온라인 이 교육 때문에 저희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돼버린 거죠. 코로나가 좀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갖고 있는 가장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인터랙티브가 안 돼요. 단방향이에요. 선생님이 학생이 많은지를 모르고 학생이 선생님이 많은지도 모르고 부모가 애들이 게임을 하는지 마는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게 누가 그 부분을 이게 어시스트 좀 애티튜드라든지 고쳐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시선 추적 기술이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이커머스 쪽 업체, 그 다음에 디지털 바이오 쪽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쪽에 많이 적용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만나고 있는 업체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쪽.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물건을 팔 때 우리 기술이 들어가면은 구매 전환율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50대 나이에
이거 우리 그 김선우 대표님 아니, 한번 더 하시죠. 아니요. 저는 네? 뭐 20대와 경쟁하고 있지 않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냥 저의 길을 가고 아, 예, 있는데 예, 예. 그렇다면 하세요. 밑에 거. 네. 어떤 유형의 창업을 해야 될까? 저는 뭐 50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면 사실 60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이 정말 시니어로서 실버 에이지 돼서 또 저는 만약에 정말 우리가 120세를 산다면 70대에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이제 네. 충분히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항상. 네. 삶에 내가 도대체 무슨 컨텐츠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하시면 그것과 연관될 수 있는 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온라인 베이스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걸 온라인에다가 온보딩 할 수 있는 그건 기능적인 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익히셔야 되는 것 같고 부딪혀 보면 답이 나오지 답을 머리를 미리 정해놓고 가는 세상은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 100세까지 살게 되거든요. 못 죽게 하거든요.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 아프면은 그냥 고치게 해버리거든요. 이 초고령화 시기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게 바로 나는 창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 창업을 했다라고 단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뭐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시간 너무 부족한데 한 3시간 더 하면 안 될까요? 한 3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분 바쁘신 분들이 사실 정말 이게 이 무료봉사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앉아서 계신 박수 한번 좀 쳐주시고, 네네. 야, 박수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네. 자, 그 오늘 마무리 멘트 간단하게 주제를 정하시죠. 그 우리 그 창업하려고 하는 후배들한테 우리 두 분께서 이게 이런 말씀,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 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여러분도 해도 된다라는 이 응원의 말씀을 한 분씩 말씀. 우리 이정근 대표입니다. 아까 그 김선호 대표님이 20, 30대 창업 이런 거 하고 이제 본인의 공간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50대 이런 사실은 다 숫자에 불과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업이라는 건 어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창업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가진 기술과 꿈과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의 지향성은 하나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사실 시작할 때 동기의 어떤 공감의 폭이라든지 진정성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50이 됐던 60이 됐던 진짜 이게 어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어떤 본인이 가진 기술을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창업인 거고 창업의 과정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많이 요즘에는 있으니까 용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저는 이제 강연 말미에 이제 이런 멘트로 끝을 맺는데요. 제가 한 말은 아니죠. 그 배가 제일 안전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합니까? 항구에 있을 때 그렇죠. 이 아름다운 항구에 딱 정박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거든요. 자, 그러면 배의 기본적인 존재 의미는 뭐죠? 항해죠. 항해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여지껏 6년 넘게 항해를 하고 있거든요. 폭풍우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항구에 앉아서 그냥 그 정박된 배를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러지 말자. 그 저처럼 좀 가파르지만 힘들지만 먼 바다에서 불빛 찬란한 항구를 바라보는 그 즐거움은 또 어떤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정말 또 다르거든요. 오늘 참 꽤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이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아쉽지만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앞으로 이런 좋은 시간에 우리 또 두 분 패널과 좋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이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바꿀 금융과 게임의 미래가 3시 30분에 여러분 차 한잔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시면은 이 아주 훌륭한 요즘 블록체인이 엄청나게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뜨고 있거든요.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 코리아의 정인선 기자님을 중심으로
두 분의 인사가 이제 함께 하니까 아마 우리보다 더 재밌게 하실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헤이스타트업 재단과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원티드, 여기가 원티드 사무실인가요? 네. 이벤트에서 슈피겐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헤이스타트업 2020 웨비나 5번째 50대 제 인생 제2막을 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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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겠습니다. 네.